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치권 맥을 짚어보는 순서를 곧바로 마련하고 있죠. 오늘도 저와 함께 두 분 자리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정치 컨설턴트 유승찬 정치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근데 저희가 데이터 보기 전에 먼저 유승찬 평론가께 네. 어제 국회에 있었던 현안 그거 좀 네. 얘기를 좀 해보자면 쟁점 법안 두 가지,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데 본회의 보고까지 갔지만 본회의가 끝났고 표결 처리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12월 1일에 다시 처리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반발하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아무튼 어제 있었던 그 국회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두 법안과 탄핵소추안은 좀 분리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나 이제 방송 3법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수건 법안이었고 저는 왜 이거를 그 문재인 정부 때 처리를 안 했는지 지금도 민주당 의원들 만나면 제가 뭐라고 막 그러는데 그 지점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왜 이제 와서 예. 거부권 행사가 거의 분명한 이걸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탄핵소추안을 결합시킨 것은 저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패착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일단 두 법안의 취지를 좀 손상시키는 측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한다는 건 아무래도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설령 지금 위법적인 의혹이 있다 할지라도.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중대한 헌법적 법률적 위반이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또 기각될 것이 거의 확실한데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 말미에 민주당의 조용하지만 무서운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지금 민주당은 이 프레임의 위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이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이걸 크게 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희생자 프레임의 그 시즌이 완전히 닫히는 효과를 가져왔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심판론이 안정론보다 좀 높잖아요. 근데 그 심판론을 누가 가져가고 있냐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척점에 이준석이 있다. 이재명이 있는데 이준석이 거기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이제 영장 기각이 되면서 그 이재명의 그 희생서사 시즌 1이 마감이 됐는데 예. 이제 시즌 2를 찾아야 되는데 그 시즌 2를 잘 못 찾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사라졌어요. 프레임에서. 그러니까 이준석이 전면에 등장하게 됐죠. 이건 좀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큰 위기라고 좀 보고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너무 사라지니까 경제 성장률 3% 들고 나왔다가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바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와서 나온 게 이제 탄핵안이거든요. 근데 탄핵안은 이걸로 논란은 될 수 있지만 예. 야당 심판론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오히려 총선에서는. 역으로. 예. 거대 야당의 횡포다.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발언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언론 탄압의 그 여지도 되게 많지만 사실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무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거대 야당의 횡포라는 어떤 프레임이 작동될 수도 있다. 예, 그렇죠. 이번 총선은 어쨌든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의 대결이 될 텐데 예. 무엇을 더 강화하고 있는가. 그래서 정권 심판론은 이준석 전 대표가 뺏어가는 오히려 더 측면이 많은 있고. 예. 그 지분을 뺏어가고 있고. 예, 예. 근데 야당 심판론은 오롯이 민주당이 떠안아야 하는 어떤 뭐 이런 취지의 상황. 말씀인지 예.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김봉신 이사께서는 어떻게 지금 이 유승찬 평론가의 이런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예. 예. 민주당이 그러니까 계속 나왔던 건데 그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승리를 얻었다고 해가지고 안심할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예. 뭐 물론 이제 샴페인 터트리는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막 축배 뭐 벌컥벌컥 마셔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는데 200석 얘기 막 나오고 이래서는 굉장히 사실은 상황 파악을 잘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 예. 지금 사실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 200석이라는 이야기를 할 만한 상황인가? 그거는 아닌 거죠. 예. 저희가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민주당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제가 어제도 뭐 그저께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뉴스가 워낙에 정부 여당 쪽에 많이 나오고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싸고 워낙에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난주 뭐 이번 주 계속 국민의힘 소식을 주로 다뤘기 때문에 오늘 한번 민주당 얘기를 하셨으니까 민주당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뒤쪽에 좀 배치를 했는데 한번 제작진이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연합뉴스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 주에 좀 나온 게 있어요. 그걸 좀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나오는 모든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 이번 주에 연합뉴스가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은 아시다시피 ARS가 아니니까 사람 대 사람 직접 통화하는 겁니다. 거기서 저희가 좀 일부를 가져와 봤는데 내년 총선의 바람직한 국회 구성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 수치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 뭐 갤럽이나 MBS하고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그러니까 여당이 다수가 됐으면 좋겠다가 39%, 야당이 다수가 됐으면 좋겠다가 46%라서 야당이 다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더 많습니다. 저거는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신호죠. 그런데 다른 질문을 좀 볼까요? 근데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 이렇게 또 연합뉴스 여론조사에서 물었는데 그때는 정당 지지율처럼 마치 그렇게 저렇게 거의 비슷하게 33대 32 붙어서 나왔어요. 이 차이는 뭐 왜 난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그렇죠. 이제 정당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요. 맞습니다. 정당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처음에 있었던 그 차트에서 민주당이 이제 32, 국힘이 33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의당 2. 거기에는 이제 보이지는 않았는데 또 기타 정당 5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야당을 합치면은 이제 40 정도가 되는 건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면 좋으냐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뭡니까 국민의힘에서 올라가는 그 퍼센티지하고 나머지 야당들이 이제 뭉쳐서 올라가는 거하고 보면 저게 이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두 개 다 같이 올라가고 있다. 즉 저 46이라고 하는 야당 다수 저 의견에 저 응답에는 저 더불어민주당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의당 또 다른 정당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야권 전체를 얘기하니까 야권 전체인 거죠. 더군다나 사실은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패턴은 되게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예. 그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게 어느 정당 후보에게 찍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두 정당이 37대 37로 완전히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은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투표에 임박해서 그 야당이 다수당이 돼야겠다라는 응답을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제1야당이니 더불어민주당으로 많이 몰리겠다, 그쪽으로 이제 찍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민주당의 효과가 있죠. 베네핏을 얻겠죠. 그렇지만 방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제3지대 정당들이 눈에 띄어서 선택지가 다양해지고 그러면 나는 응원하는 마음에서 다른 정당, 뭐 이준석 신당도 있고 이미 뭐 정의당이나 또 진보당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마음이 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두 정당, 양대 정당은 비슷하고 나머지 정당들이 조금씩 약진하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분석하셨고 유승찬 평론가께는 최근에 그 비명계 움직임 이걸 좀 어떻게 보시는가를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잠깐 저희가 그 발언 정리한 게 있죠. 조응천, 김종민 두 비명계 의원, 비명계로 분류가 되는 그 두 사람의 최근 발언, 최근 인터뷰 내용을 좀 잠깐만 소개해드리자면 조응천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질식할 지경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고 김종민 의원도 뭐 공산당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비유적인 표현이죠 물론. 그런데 아무튼 비명계 의원들이 그래서 뭐 결심하고 헤어질 결심을 하느냐 이른바 영화 제목처럼 어떻게 좀 움직임을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이제 아까 잠깐 그 말씀드리면 그 정권 견제론과 심판 아까 그 데이터요. 한 7% 차이 나는데 NBS 7% 차이 나고 갤럽 6% 차이 나고 이 조사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 이제 야당에는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데이터는 민주당이 박스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민주당이 박스에 갇혀서 그 야당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거고 서울의 정당 지지율이 그 갤럽이 12% 차이가 나고요. 국민의힘이 앞섭니다. 서울 지역은. 그리고 NBS가 11% 차이 납니다. 이게 격차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전문가들 중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대로 어떤 정당 지지율이라는 게 실제 투표 결과와 이렇게
뭐 일치하느냐? 오히려 많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거 좀 약간 정신승리 같아요, 저는. 그래요?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이 부동산 이슈들이 이제 서울에는 굉장히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금리 인상 때문에 너무 많은 이자 부담을 하고 있는 예. 분들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전히 불만을 갖고 있고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뭐 반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비명계 얘기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셀프 인재위원장을 맡았단 말이에요. 예. 이거 엄청난 시그널이거든요. 어떤 식은 줄 서라. 공천 내가 한다. 내가 직접 한다. 네. 예. 그거를 명시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전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온 움츠러든다. 거고,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5명 정도는 탈당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또 이제 거기도 시한이 이준석 대표도 12월, 비명계도 12월 다 12월이거든요. 경선 참여를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12월 예. 12일이 예비후보 등록일이니까 그 직후까지 그런 당 지도부가 변화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결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비명계가 가령 뭐 한간의 얘기대로 이준석 전 대표와 연대할 거다. 예, 그 저는 지점도 관전 그거는 포인트죠. 아주 일부를 빼고,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 정도를 빼고는 불가능한 얘기다. 그럼 이미 별도의 신당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 별도의 신당이 예. 나올 가능성이 있고 예. 다른 이합 집산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나중에도 여기 질문제도 있던데 오늘 예. 이제 김종인 금태섭, 이준석이 만났죠. 셋이 만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따가 얘기가 될 텐데 저는 오늘 만났다고 해서 금태섭 이준석이 순탄하게 함께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어떤 뭐 레고 블록이라고만 해야 되겠군요. 블록 조합처럼 어떻게 조합이 될지는 모른다 아직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령 그 비명계가 탈당을 해서 신당을 차렸다고 해서 이준석과 바로 결합할지, 뭐 금태섭과 결합할지 이거는 뭐 모른다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 그런 입장이신 것 같고. 근데 궁금한 거는 하나만 더 좀 짧게 대답해 주시면 비명계 입장에서 경선을 치르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경선을 치르면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도 있고, 경선은 웬만해서는 또 붙여줄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경선을 안 붙여줬다가는 뭐 워낙에 반발이 심할 그럼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민주당이 경선을 붙여준다면 50-50, 일반 여론조사 50에 당원 여론조사 50인데 그렇게 됐을 때 본인이 좀 뭔가 지역구 관리를 잘하고 그랬다면 이길 수도 있고 현역 의원이니까 그러면 오히려 당에 남아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명계의 절대 다수는 경선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탈당을 결심한 의원은 아주 극소수일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유승찬 평론가께서는 지금 한 대여섯 명 정도밖에. 대여섯 명. 그거는 제가 뭐 비명계 의원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고요. 예.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건 나머지 비명계 의원들은 경선을 할 거고요. 예. 물론 이제 경선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원이나 민주당 지지자들만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비명계가 설 자리가 굉장히 좁은 건 사실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경선에서도 굉장히 이제 불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이긴다는 보장이 하는데, 없다. 강성 예. 지지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근데 이제 워낙 지역 기반이 탄탄한 뭐 비명계 의원들은 예. 그냥 안정적으로 경선을 해서 이겨서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뭐 꼭 경선에서 떨어질까봐 탈당한다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 이제 그분들을 예.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예. 그분들은 또 이런 지금 같은 당내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 회의감이 있다. 있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인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비명계가 다수가 탈당한다. 이렇게 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는 좀 김웅신 이사께서 어느 쪽에 좀 주목을 하십니까 최근에? 저는 아무래도 이제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그 일부 이제 유튜버들이 이제 조사 결과 방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이냐, 경선이 보장된다고 해서 비명계 의원들 입장에서 이게 이제 기울어지지 않은 평평한 운동장에서 싸울 수 있느냐, 그게 보장이 되느냐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당내 상황에서 이제 친명 위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꼈을 때에는
그거에 플러스해서 일부 유튜버들이 그 사실은 완전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계적인 어떤 절차적인 공정성을 갖췄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는데 그게 꼭 이제 비명계의 사람들이 출마하는 지역에서 가상 대결을 붙여서 여론조사를 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비명계 현역이 상당히 불리하다. 약체다. 약체다. 이런 쪽으로 이제 몰고 가는 게 좀 있기는 있습니다. 예. 과연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 김어준 씨 방송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굳이 뭐 실명을 뭐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예. 그 뭐 김어준 그렇습니다. 씨가 예. 진행하는 그 예. 일부 그,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이른바 친명과 비명의 어떤 경선 예.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매주 예. 이렇게 선보이고 있죠. 예. 저는 이제 그게 사실은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어느 당이건 간에 그렇게 외부에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부 업자들에 의해서 공당의 공천 시스템이 이렇게 이제 외부의 압박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게 전반적으로 보면 그 당이 그러니까 공정한 절차를 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수많은 중도 성향 그 유권자분들이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방송을 낼 수 있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나 이제 궁금하니까 우리는 예. 해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절차가 그 당의 그 본래 공천 그 시스템을 좀 마비시킨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개입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지점을 좀 주목하셨다는 거고 확실히 그 여론조사 전문가시다 보니까 그 지점을 좀 남달리 좀 보셨다는 얘기인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예, 민주당은 오늘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측면에서도 좀 민주당이 불리한 측면이 지금 있다는 문제 제기도 해주셨고 네. 또 지금 당내 상황에서도 유순창 평론가께서는 직접 취재한 내용까지도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부 비명계들의 어떤 그런 탈당 움직임이 실제로 포착되고 있다. 예, 이런 얘기도 좀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촉발된 그 서사가 끝났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이른바 핍박받는 예, 서사. 예, 물론 예. 여기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동의를 안 하겠지만 아무튼 새로운 예. 이야기가 필요한데 그 새로운 이야기는 다른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기 기득권을 좀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 이야기만 내가 볼 때 소구가 될 것 같거든요. 그걸 요구하는 게 최근에 그 김두관 의원 같은 사람인데 그렇죠. 김두관 의원은 뭐 어쨌든 좀 그 현장에서 지금 민심들을 접하고 예. 있습니다. 경남에 계시잖아요. 예. 특히 경남 민심은 좀 안 좋거든요. 민주당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제 험지 출마 요구도 있고 그런데 무언가는 하셔야 될 거다. 이재명 대표가. 할 것 같습니까? 그거는 할 것 같은지 가능성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가능성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편인데 그럼 그 가능성을 모른다 치고 무언가는 뭐가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뭐 비대위로 전환한다든가. 저는 제가 만약에 비대위로 전환하는 거는 현실성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것까지 요구하면 그 이재명 대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갈 것 같고 오히려 예. 더 친명계 중심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고 민주당이 뭔가 변화하는 재미를 만들어내려면 이 선거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예.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컨설팅을 한다면 그 서초 갑출마를 권유하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한테. 서초 올해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나와 있고 그렇죠. 서초 갑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나옴으로써 우리는 강남을 포기하지 않았다. 험지를 나간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이제 집권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볼 때도 이것 좀 재밌네. 이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그래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만드는 뭐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구나 고향 안동보다도 오히려 낫습니까? 서초가? 저는 서울 강남 벨트에 뭔가 도전장을 내미는 그것이 지금 그 TK에서의 의미보다는 더 있다. 훨씬 크다고 봅니다. 수도권에서 오히려 승부를 보는 것이 네. 설령 떨어진다 할지라도 설령 떨어진다가 해도 저는 뭐 손해가 없을 것이다. 어떤 그런 어떤 좀 신선한 서사가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취지고 오늘 글쎄요, 뭐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 방송을 얼마나 시청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컨설팅도 좀 첨부를 해주셨습니다. 예, 민주당 얘기는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예,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아까 말씀 나온 얘기를 바로 하겠습니다. 이준석, 김종인, 금태섭 이렇게 세 사람이 오늘 한 자리에 만나서 신당 관련한 논의를 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저희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지향하는 바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뭐 따로따로 할 게 없으니까 한번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서 하나로 가보자 하는 이런 취지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보기에는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금태섭과 이준석 사이에 그렇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얘기를 했고요. 마저 데이터까지 보고 두 분의 논평을 듣겠는데 저희가 준비한 데이터는 대구 경북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각에서는 이준석 신당이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하여 출발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준석 전 대표도 요구가 온다면 나는 대구에서 출마하는 거 마다하지 않겠다. 그리고 가장 이준석 전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안 좋은 후보하고 맞붙겠다. 예, 고약한 후보라고 표현했나요? 아무튼 그런 후보와 맞붙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구 경북의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어제 오늘 나온 거 가져와 봤습니다. 예, 갤럽입니다. 예, 제가 근데 갤럽은 잠깐 개요를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군요. 예, 11월 7일부터 8일까지 대구 경북만 조사한 결과입니다. 저거는 예, 전국 단위 1000명이니까 대구 경북은 그거보단 좀 예, 적죠.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아무튼 예, 그래서 오차 범위는 매우 크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전국 단위 조사가 아니라 대구 경북만 조사한 거니까. 그런데 대구 경북은 아시다시피 긍정이 부정보다 높습니다. 예, 55대 35 이렇게 한국갤럽 조사에서 나왔고요. MBS 볼까요? MBS도 마찬가지로 갤럽하고 똑같이 전화 면접 조사고 어제 나온 겁니다. 이건 52대 40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국 그 지지율에 비하면은 대구 경북은 당연히 예, 긍정이 더 높습니다. 예, 당연히란 표현은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그런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하는 신당 창당 출마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을까? 예,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떻게 데이터를 좀 해석하시는지.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그 갤럽 조사에서요. 장내 정치 지도자에서 3% 나왔습니다. 지난 조사에서 이제 1%에서 이제 3%로 올라서고 있는 건데요. 상당히 연부역강한 그 파워를 보여주고 있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대구 경북에 방금 보여주신 거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 그 긍정률이 대구 경북에서 결코 이제 낮지 않다. 사실은 거의 유일한 지역입니다. 대통령 긍정률이 부정률보다 높게 높은 나타나는 것은 예. 예. 그렇다고 하지만은 이제 두 가지거든요. 현재 권력이라고 하는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 만약에 이게 공천 파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어져서 예. 대통령과 거리두기가 발생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천 이후에 거리두기가 발생하면 예전에도 대구에서 무소속이 많이 다수 당선된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보수당을 다 밀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리두기가 발생하고 대통령과 그러면 조기 레임덕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권력은. 그런데 이제 미래 권력으로서 이준석 씨가 떠오른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진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보수 진영 전체가 재편이 되는 겁니다. 대구 경북발 보수 진영 정계 개편이 시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준석 전 대표가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비하면 금태섭 씨 쪽은 아직은 세력을 형성하고 있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데이터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 유수찬 평론가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언론도 그렇고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이 과거에 대한 원한과 복수에는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거의 대한민국 최고라고 봅니다. 정치 감각이. 근데 정당을 만드는 건 미래 협력과 건설이라는 하나의 이 과정을 가야 되잖아요. 예. 차이를 인정하고 거기서 리더십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쉬울까? 저는 그렇게까지 쉽다고 보지 않고요. 그리고 여전히 유턴할 가능성이 30% 이상이다. 그러니까 신당을 만들 가능성을 많이 봐줘도 한 70% 미만이라고 보고요.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갈, 그러니까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지분이 됐든 몇 가지의 이 약속을 하면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남은 그냥 만난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이견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견이 없다는 얘기를 다르게 해석하면 이견이 있을 만한 대화를 하지 않았다. 그냥 상견례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금태섭 매우 평가절하를 하시는군요. 네, 저는 지금 정치라는 게 그렇게 쉽게 예. 되지가 않고 물론 가령 있잖아요. 두 번, 세 번 만나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금태섭 예. 전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그 남성으로 유일하게 퀴어 퍼레이드를 나가는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예, 퀴어 퍼레이드는 성소수자들의 행진을 얘기하죠. 예. 그리고 젠더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랑 정반대 지점에 있습니다. 예, 금태섭 전 의원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 그 어마어마한 난관들이 있는데 예. 그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밖에서 저희 제작진이 좀 알려줬는데 제가 방금 전에 그 한국갤럽 조사 언급을 할 때
11월 7일에서 9일까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 8일, 9일이라고 얘기했나 보더라고요. 아, 예, 네. 제가 잠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좀 과대평가하는 측면이 있다고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 더 예. 말씀드리면 저희 방송국 와서 로비에서 금태섭 전 의원이랑 통화도 했습니다. 아, 오늘 무슨 그렇습니까? 얘기 나누셨냐? 아, 뭐라고 하던가요? 인사 예. 잘했다. 좋은 분위기에서 예. 앞으로 그 협력할 것 협력하자. 뭐 이 정도 얘기 나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론적인 얘기를 좀 했고 그렇죠. 예. 답변을 주셨군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 대구 경북을 봤는데 시간이 또 많이 흘러가고 있어서 아무래도 대통령 전국 전국 조사 국정 운영 평가 볼까요? 보여주십시오. 어제 나온 MBS는 전화 면접입니다. 1000명입니다. 전국이니까 긍정 34, 부정 60인데 저희가 일부러 그 서너주를 다 가져와 봤어요. 어떤 변화 흐름이 있는가. 근데 MBS는 크게 뭐 변화 흐름이 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 그런데 갤럽 볼까요? 이건 오늘 나온 건데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전국 1000명단입니다. 전국 조사예요. 이거는 아까는 대구 경북이었고요. 긍정이 글쎄요. 맨 왼쪽이 30이었으니까 30에서 36까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고 부정은 그 반대로 조금 떨어지는 모습도 보여서 약간의 뭐 변화 양상도 갤럽에서는 좀 읽히고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주 큰 변화는 아니지만 물론 3주에 뭐 걸쳐서 그렇죠. 아주 미세하게 이제 상승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0월 3주 30%에서요. 지금 이번 발표 10월 2주 36까지 격차를 보시면 지금 갤럽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갤럽입니다. 제작진은 갤럽을 띄워주시면 되겠어요. 6%포인트 이제 합계 이제 6%포인트 긍정률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6%포인트라고 하면 딱 이제 5점에 걸쳤죠.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긍정률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한 주 더 좀 봐야 봐서 되고. 이제 올라가면 그러면 5.1 넘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좀 더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MBS 같은 경우에도 MBS 차트도 이제 일부 뭐 미세하게 2%포인트 이제 긍정률이 올랐다 이렇게 그럼 되는데 뭐 거의 뭐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횡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부정률도 그렇게 똑같이 이제 2%포인트 올라서 사실은 그 격차는 유지되고 있는 데다가 사실 이 MBS 조사에서는 또 다른 걸 물어본 게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봐서 국정 방향성이 잘못된 방향이다라는 게 59 그리고 올바른 방향에다가 이번 조사에서 34 나왔는데요. 이게 8월 3주 때는 올바른 방향이 40. 근데 지금 34입니다. 6%포인트 오히려 많이 빠졌죠. 중기적인 추세로서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정 방향에 대해서는 그 격차가 이제 8월에는 뭐 잘못된 방향이 그러니까 53이었고 올바른 방향이 40이어서 그 격차가 13이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번 조사에서는 엊그제 발표된 거죠. 25%포인트로 격차는 오히려 벌어졌습니다. 잘못된 방향이라는 게 더 많이 지금 잡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국정 운영 그 긍부정 평가에 있어서 아주 미세하게 좀 오른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더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어찌됐건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이 뭐 많이 변했건 조금 변했건 그건 사람마다 평가는 다르겠지만 변화되는 양상도 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념과 관련된 발언은 좀 줄고 줄었어요. 그다음에 일부 민생이 있어서요. 갤럽의 긍정평가 이후에서도 민생이라는 게 4%포인트 많아져서 8%입니다. 조금 올라갔군요. 그 사유, 이유. 긍정 사유가. 맞습니다. 그 유승찬 평론가께는 저 데이터는 그렇다 치고요.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니까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 중에 여권 내부에서 이른바 공천 갈등, 더 나아가서 과거처럼 보수정당 내부에서 공천 파동이라는 게 예전에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게 이번에도 발생하는 거 아니냐. 가령 지금 저희가 좀 준비한 그 주호영 의원과 김기현 대표의 그 발언 준비한 게 있죠.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어제도 뭐 설명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이뉴한 혁신위원장이 계속해서 그 험지 출마를 얘기하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는 순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운을 좀 남겼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좀 뭔가 발표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주고요. 김기현 대표는. 그러나 주호영 의원은 이제 대구에서 5선을 한 중진인데 서울 안 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다른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도 지역구에서 활발히 지금 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언론 보도는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은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뭐 용산발 출마 열차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지금 20-30명이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미 그것도 많이 공개가 됐죠. 뭐 교통 정리가 어떻게 될까요? 교통 정리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여당 지금 그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공천 파동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남 TKPK 중진 의원 보고 서울 가라는 얘기는 도의적으로 맞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도 옳은 주문이 아니에요. 저는 가령 동일 지역구 3선 금지 같은 건 정치 혁신 방안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지역의 터를 잡고 있는 국회의원을 갑자기 나가서 서울에 가서 출마해라. 이거는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우리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이 정치 제도하고도 잘 맞지 않고요. 좀 무리한 요구라고 보고 주호영 의원 어제 그 지지자들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유튜브로 쭉 봤거든요. 말씀 굉장히 잘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이니환 위원장이 말하는 것보다 그 주호영 의원이 하는 얘기가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혁신안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았다. 저는 그 중진 의원 험지 출마로는. 그리고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만약에 예. 이거를 정말로 용산에서 이걸 밀어붙인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갈등이 있겠죠. 예. 저는 권성동 의원은 만약에 그러면 또 무소속 출마한다고 봅니다. 공천 안 주면. 네. 그러면 지금 공천 파동까지 갈지 안 갈지는 뭔가 잠재적 위험 요인이 있다. 있죠. 예. 근데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용산은 이번에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우리 세력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예,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원래 이제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은 언제나 공천 파동이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아, 그 부분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관전 포인트로 보면 되겠네요. 여당은 공천 파동이 있느냐 없느냐, 민주당은 새로운 서사를 발굴할 수 있느냐, 예, 여러 가지 얘기를 오늘 좀 했습니다. 예, 시간이 벌써 다 됐군요. 오늘 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찬 정치평론가와 김봉신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금요일 한 주 동안 네티즌들에게 화제가 되었던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리는 순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영식 시사평론가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빈대포비아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최근에 전국에서 빈대 목격담이 전해지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 불안함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전국에서 의심 신고로 접수된 게 30여 건 되고 서울만 보니까 지난 7일까지 23건의 빈대 출몰 사례는 실제로 확인이 된 겁니다. 아, 예. 이건 확인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네티즌들도 이러다 말겠지 싶은 분들이 많았던 모양인데 점점 한 예. 주 한 주 거듭할수록 좀 심각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코로나 지나가니까 빈대가 창궐한다. 그리고 개개인들한테 이걸 맡겨서 될까? 그러니까 즉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방역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각자 대응하는 건 맞겠지만 이게 실제로 빈대 잡다가 초과삼간 태우진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네티즌들의 의견도 엿보였습니다. 그 지자체에 지금 비상이 걸렸잖아요. 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주간 빈대 집중 방역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예. 지자체별로는 일단은 공공시설 먼저 집중적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일단 대상이 되는 곳은 숙박시설이나 목욕업소, 사회복지시설 등 정부가 방제 작업을 할 예정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취약시설들 많이 있잖아요. 예. 쪽방촌이나 이런 곳. 지자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취약시설들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공공시설과 함께 방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게 외국에서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2주 전인가 박영식 평론가께서 빈대 얘기 해주셨는데 그때도 네, 맞습니다. 다른 나라는 지금 우리만큼 비상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다른 나라는 더 심각하고요. 예. 사실은 프랑스, 파리나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이 빈대라는 것이 원래 심각했던 상황인데 지금 프랑스, 파리 상황은 SNS에서 더욱더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패브릭 소재로 된 가구들, 소파나
침대 매트리스 이런 것들은 뭐 거리에 던져진 그런 장면들이 SNS에 많이 좀 돌아다니고 있고 그만큼 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고 예. 지하철에서도 뭐 서서 가는 경우가 프랑스 파리는 늘었다고 하니까 그만큼 파리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우리 지하철은 괜찮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서울교통공사가 밝힌 걸 보면은 아직까지는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8건 정도 이제 빈대가 출현했다라는 의심 신고를 접수하긴 했는데 방역업체랑 점검을 해보니까 뭐 서식지가 없고 빈대도 확인이 안 됐다라고 지금 교통공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뭐 전문 방역업체 동원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뭐 물론 해외 상황은 그렇습니다만 지나친 공포를 또 유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예, 일각에서는 그래서 너무 우리가 빈대 뭐 당연히 퇴치해야 되는데 예. 너무 공포심을 갖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특별히 옷에 숨을 곳만 만들어주지 않으면 빈대가 달라붙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걱정되시면 겉에 있는 주머니, 속에 있는 주머니 한 번씩 털어보시고 왜 정장 같은 경우에도 이 칼라 부분 안쪽에 예, 예. 숨을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칼라 예. 부분도 뒤집어서 같이 털어주신 다음에 집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두 번째 소식은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 쇼컷 때문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예.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로 폭행한 20대 남성 일단 구속이 됐는데 예, 저 사건 뭐 잘 알려져 있죠, 지금. 예, 지난 4일에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가해 남성이 일단 여성 아르바이트생한테 했던 발언이 좀 충격적인데요. 예. 여자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까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하면서 폭행을 가했고 예. 나는 남성 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뭐 남성 연대는 뭐 검색을 해보면 안티페미니즘이나 극우 단체를 표방하고 있는 단체로 알려져는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이 알려지니까 지금 SNS 상에서는 이제 해시태그 달고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 쇼컷 캠페인이라고 해서 뭐 여성이라고 해서 머리가 짧으면 폭행을 해도 되는 거냐. 이런 이제 캠페인들이 SNS상으로 벌어지고 있고 아, 예. 네티즌들도 쇼컷이라서 맞아야 되는 거는 이게 무슨 망언이냐. 예. 또 페미니즘 쇼컷이 꼭 페미니즘은 아니다. 사상 검증하지 말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어제는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이 남성 신상 공개하자. 이제 이런 요구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폭행을 만류하던 시민이 있었는데 이분도 폭행을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50대 남성분이신데 딸 같아서 어떻게 그걸 보고 있냐라고 하면서 그 상황에 뛰어들어서 끝까지 싸움을 만류하다가 예. 이 가해 남성한테 귀와 목을 물어 뜯기고요. 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셔서 굉장히 피해가 크셨다고 합니다. 온몸이 다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성의 체포를 도왔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더 황당한 거는 이 가해자가 이 50대 어르신한테 했던 얘기가 더 충격입니다. 당신도 남자인데 왜 나를 돕지 않고 참. 예. 페미를 도와주냐 예,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예, 뭐 인용할 가치도 없는 것 같고. 예, 예. 하여튼 근데 외신에서도 이게 나왔어요? 이게 참 씁쓸한데요. 영국 공영방송 BBC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경제 선진국들 중에 한국은 성평등 정도가 낮은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근 역차별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는 젊은 남성들로 인해 안피 페미니스트가 한국에서 급증했다. 이런 표현을 BBC가 보도를 했고 이 기사가 많이 읽은 기사 7위 정도까지 올라가서 아, 예. 참 씁쓸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나라 망신이 되는 기사인데 이런 일도 그러네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씁쓸하네요, 정말로. 예, 세 번째 소식 갈까요? 예, 세 번째 키워드는 안표상 딱 걸렸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수 성시경 씨 얼굴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성시경 씨와 매니저가 자신의 연말 콘서트 티켓 가격을 3배나 부풀려서 판매하려고 한 안표상을 직접 적발했다. 즉 SNS에 성시경 씨가 공개한 내용인데요. 매니저가 안표상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대화를 나눈 장면들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매니저가 안표상에게 어떤 형태로든 접근을 해서 마치 이 표를 사려는 것처럼 위장을 한 것이죠. 아, 예, 예. 그렇게 해서 장소와 이런 것들을 그 좌석을 특정을 해서 어떤 사람인지 적발을 해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적발을 했다는 거군요. 예, 예,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럼 저렇게 사는 것처럼 유인해서 예.
적발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는 예. 것처럼 유인을 하기도 했고 이게 그 VIP 티켓의 공식 가격이 15만 4천 원인데요. 이분이 45만 원, 50만 원에 판매한다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안표상들이 이게 사실 찾아보시면 문화공연 쪽 그 안표나 매매는 커뮤니티에 뭐 수천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처벌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경범죄 처벌법의 특성 때문인데요. 지금 이 안표 거래 같은 경우에 가수 이명웅 씨 콘서트 티켓이 한 장에 500만 원까지 그랬다면서요. 갔던 예. 사연도 있다 보니까 음악산업협회 쪽에서 이거를 어떻게든 좀 단절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근데 처벌이 좀 뭔가 안 됩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을 보면 예. 이게 5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어서요. 예. 이게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판매하면 안표상이다 이렇게 이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범죄 처벌법인데요. 경범죄 처벌이다. 근데 나루터는 이게 50년 전,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법이어서 예. 강에 나룻배 타고 다니던 그 시절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장소를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니까 온라인이나 SNS에서 안표상이 등장해도 이걸 실제 처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거를 그래서 법무부에 음악산업협회가 좀 개정을 해달라. 예. 실제 처벌이 가능하게 온라인이나 SNS에서 거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경범죄 처벌법으로도 그게 사실상 처벌이 전무하다. 처벌이 잘 안 된다. 예.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 기획사나 연예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지금 대처하는 방법밖에 거의 없다고 하고요. 아, 예, 그런 맹점이 있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갈까요? 예, 마지막 소식은 우물 100개 선물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이 미스터 비스트라는 계정을 운영하는 세계 1위 유튜버가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은데 전 세계에선 굉장히 유명한 아, 예, 저도 처음 봅니다. 예.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2억 1천만 명의 구독자를 예. 보유하고 있고요. 참신한 소재와 화제성을 늘 몰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분이 하는 콘텐츠가 대부분 선행 콘텐츠도 많이 있고요. 1000명에게 청각장애인 보청기 선물하기 아, 예, 예. 혹은 뭐 람보르기니가 이길까 대형 분쇄기가 이길까 전자레인지에 전자레인지 돌리기 이런 콘텐츠로 화제를 모으는 분이고요. 아, 일단 이번에 저희가 갖고 온 그 내용은 아프리카의 우물 100개를 파주는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이 영상의 조회수가 지금 8천만 회 정도 돼 있고요. 네티즌들이 그래서 뭐 구호단체의 노력도 있지만 이런 분들은 칭찬해야 된다라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고 뭐 유튜버든 아니든 아무튼 이런 선행은 박수 쳐줘야 된다. 이런 칭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뭐 칭찬하는 건 알겠는데요. 네. 근데 이게 뭐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뭐 논란- 다른 얘기가 또 있나 보죠? 그래서 이제 해외 매신들을 보니까 예.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좀 허탈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사실은 오랜 기간 아프리카에 구호 활동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단체들이 있는데 예. 어느 날 갑자기 이 세계 1위 유튜버가 나타나가지고 예. 뭔가 이 아프리카 많은 주목을 받고. 그렇습니다. 많은 주목을 받고 아프리카 주민들을 뭔가 이제 수단화하는 거 아니냐. 아, 예. 나는 이렇게 평생 아프리카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돈만 써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올려놓고 소위 관심을 유도하는 거 아니라는 이제 비판인데 글쎄요, 뭐 이제 의도를 의심하는 쪽은 그럴 수 있다고도 보는데 예. 이런 선행들은 아무래도 뭐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수단이라고 여겨지는 수단화되는 대상들이 이제 너무 좋아하는 장면들이 또 찍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비판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조금 들긴 합니다. 예, 어떤 맥락에서 그런 논란이 있는지는 알겠습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슈가 있는 금요일 박영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금요일 사사건건이 만난 사람 이 코너가 마련돼 있죠. 오늘도 KBS 해설위원 이경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누구 만나고 오셨습니까? 그 최근에 소년들이라는 영화 개봉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지는 못했고 예, 어떤 소재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1999년에 전북 완주의 삼례수포에서 살인 강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경찰의 이제 수사 끝에 3명의 청년들이 이제 검거가 됐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3명의 청년들에서 살인범으로
잡혀가지고 형을 살았던 이야기를 예. 다루고 있는. 그런데 그게 내용입니다. 이제 억울한 옥살이였다는 게 나중에 드러난 거잖아요. 그게. 예, 당시 범인으로 몰렸던 3명 같은 경우는 이제 사건 발생 17년이 지난 2016년에 이제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또 진범은 잡히지 않았고요. 당시에 그분들 3명의 소년을 갖다가 이제 형을 살게 한 경찰 검찰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고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예, 네. 다른 유사한 사건들도 좀 있었죠. 그 지- 관련해서 또 그렇죠. 사람을 지금이야 만나고 이제 오셨고. 그런 사건들이 참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만 해도 좀 무리한 수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형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죠.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이라든지 화성 8차 연쇄살인 사건, 낙동강변 살인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한 번쯤 네. 들어보셨을 것 같은 사건들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나중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확정받은 분들이 이 최근에 국가로부터 받은 배상금을 모아서 장학회를 만들었다. 아, 예. 그 장학회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예. 최인철, 장동익 두 분은 이번에 만든 등대 장학회의 이사장과 이사를 맡고 계신데요. 1990년 부산 사상구 엄공동에서 일어난 일명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20년간 옥살이를 한 분들입니다. 현재 사시는 곳 부산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출산 이후에 이제 회사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장학회 일만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뭐 상담 들어오면 가고 또 이제 장학회 볼 일 있으면 가고 그럽니다. 청소년들 이제 이래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한 청소년들 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 이제 그 국장님하고 상담도 하고 이럽니다. 저는 역시 마찬가지로 전 참 재판하기 전에 재판에 몰입해가지고 막 많이 다녔지만은 또 한 3년 전만 해도 서울 가서 내가 우리 박준영 변호사하고 많이 다녔습니다. 강연도 하러 다니고 많이 다녔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또 우리 등대 장학회가 개소식 하는 준비되고 허가 나고 또 개소식이 딱 하고 나서는 또 한 달에 한 2번씩 저는 집이 부산이고 사무실은 수원이다 보니까 네. 한 2-3번씩 이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갔다 오고 하죠. 재심 신청하고 무죄 판결 받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했는데요. 출소하자마자 재심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기방 가는 날 이틀 있으면 이제 출소하는 날인데 만기방 가는 날 뭐 직원한테 운동 시간에 사열대에서 가가지고 내 나가면은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올 거니까 장동희 이름 3글자 한번 보라고 막연한 상태에서 제가 나올 때면은 내 나가가지고 내 진실을 알아줄 사람, 내 말을 들어줄 사람, 내 사연을 널리 알려줄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는 목적을 세우고 나왔는데 막상 나오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3년 동안은 진짜 좌절마했습니다. 출소한 이후에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우리 이 서류, 그 재판 기록이나 서류 이런 걸 이제 확보해야 된다 그 생각에 이제 검찰청이나 이런 데를 쫓아다녔는데 검찰청에서는 서류를 우리한테 못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들고 이제 여러 군데 찾아다니는데 뭐 법률구조공단, 인권위원회 또 변호사협의회 찾았는데 전부 다 우리 말을 안 믿고 어떤 데는 또 서류도 쳐다보기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던 차에 한 신문에 사연이 실렸고요. 그 사연이 좀 알려지면서 지금 재심 변호사로 유명해진 분이죠. 박균영 변호사가 예. 도움을 주면서 지난 2021년에 결국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참 2년도 아니고 20년을 억울한 네. 옥살이를 한 건데 뭐 어떻게 관련자로부터 사과 같은 건 받았습니까? 당시 무죄 판결 이후에 그 본인들 직접적으로 전화 받은 건 없고요. 그 경찰이 짧게 아마 보도 자료를 통해서 언론에 사과문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당시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당시에 그 두 분을 갖다가 유죄로 만들어서 판결을 받게 하고 감옥에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된 그분들에 대해로부터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는데 그때 우연찮게 우리가 이제 재심자 확정되고 난 후에
뭐 경찰청에서는 신문으로가 뭐 사과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내도 신문을 내용을 보긴 봤는데 그 뭐 우리한테는 전화 한 통 없고 그냥 기자들한테만 그걸 신문 그거를 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21년도 2월 4일 날 이제 재심에 무죄가 받았어요. 무죄 선고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우리 그 기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때 뭐 방송 재판 끝나고서 이제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난 용서한다 했어요. 그 자리에서 경찰관은 밉지만은 용서하겠다 했는데 다가오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집 동네 그 파출소에 경찰관이 그때 고문 경찰관이 있지만서도 손 내미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나는 손 먼저 내밀었는데도. 경찰청에서 출입 기자들한테 폰으로 이제는 배포를 한 거죠. 출입 기자들한테. 그래, 그게 방송 나오기 자막을 내놨더라고. 그래, 이거 무슨 이게 사과냐 기계적으로 하는 게. 본인한테 직접 사과를 그래, 한 게 아니라 피해를 당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인간 같으면 진정 사과하고자 마음이 있으면 다가서 가지고 손을 같이 잡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하고 사과를 하는 거지. 무슨 그 글자 오타 하나 없이 그 전에 사과문 쓴 거 그대로 똑같이 기계적으로 하는 거 사과로 인정 안 된다.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더 미워지는 겁니다. 경찰 12만 경찰 조직 다 똑같은 인간으로 취급이 되더라고요. 나는. 예, 어떤 사과의 충실성이나 진정성 네.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군요. 사실 뭐 이 경우 말고도 과거에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뭐 사건들 여러 건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판결이 뒤집어지고 억울하게 당한 것다, 억울하게 이제 형을 살았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더라도 그게 결국 국가가 좀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없는 게 사실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무죄 확정 판결 받았지만 그 부분이 여전히 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또 할 말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가가 좀 아직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두 번 말고 다른 재심 사건의 피해자분들에게 어떻게 좀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사과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가지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누명을 썼지만은 그분들 보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건 다 국가가 책임지고 다 해줘야 될 그 사건들인데 국가는 내몰라라고 변호사님은 혼자서 이전에 이제 동분서주하고 계시니까 참 그것도 그렇고 떳떳하게 국가도 자기가 잘못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4.3 사건이나 형제 복지원 사건 이런 사건들을 다 자기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또 그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될 사건인데 자기들이 다 지금 묵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란 일 하는 사람들 역시도 잘못한 게 있으면 떳떳하게 사과를 좀 하면은 국민들이 좀 감정이 달라질 텐데 사과한다고 해서 그 사람 인격이 깎이는 거 아닙니까? 더 돋보일 텐데 사과를 그렇게 잘못한 거 인정을 안 해.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잘못한 인정을 하는 사람이 없어. 그 나란 일 하는 사람부터 그런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나란 일 하는 사람들 잘못한 거 인정하고 다음에 이런 반복을 안 하겠다. 모든 게 그래 딱 돌아가면 좋을 텐데 그게 왜 안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근데 사실 뭐 두 분 모두 국가로부터 좀 억울한 피해를 받으셔가지고 여전히 한이 남으실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참 그동안 도와줬기 때문에 20년 만에라도 억울한 감정을 뿌릴 수 있었다. 그렇다면은 그 20년 동안 뭐 도와준 분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걸 좀 갚고 싶다. 아마 다른 재심 사건의 피해자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들이 뜻을 모아서 이번에 장학회를 만들어서 예. 누군가를 좀 돕겠다라고 나서신 건데요. 장학회 만든 이유, 사연 그런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예. 안에 구속돼 있을 때면은 자녀들이 다 있었는데 그 애들도 또 호르몬이 밑에서 큰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웃 도움도 받았을 거고 또 사회적으로 복지 도움도 받았을 거고 저희들 안에 있을 때도 음으로 양으로 뭐 물심양으로 도움을 받은 일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 찾아가지고 또 도움도 좀 주면서 또 희망을 잃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좀 주게 되고 또 그럼으로써 그 사회에 나와가지고 성장의 사회가 나와가 사회생활하면서 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밑거름이 좀 될까 싶어서 하는 거죠. 저희들이 출연한 것도 이제는 이 재단법인이 5억 출연금이 5억으로 시작되더라고요. 9월 9일 날 개소식을 하다 보니까 개소 시간이 이제 한 2달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원하는 인원이 지금 점점점 늘어는 가고 있지만은 우리 서울 다니는 경비라든가 밥 먹는 경비라든가 뭐 하나 그건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건 오로지 도움 주는 학생들한테만 쓰겠다는 일념을 하지만은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지만은 또 우리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응원이 있음으로써 더 널리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초기 장학금 5억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예. 사실 5억 가지고 장학회를 운영하기가 좀 그렇게 넉넉한 자금은 아니었어요. 지금 많이 홍보돼서 같이 지금 뜻에 동참해주는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좀 등대 장학회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KBS 이경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진행을 맡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사사건건에 처음 왔을 때 아마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사사건건 글자 아래에 적혀 있는 작은 글씨, 진실을 향한 거친 질문이라는 문구입니다. 그 문구에 맞게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정말로 진실을 향해서 거침없이 질문을 했는지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궁금해지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물러가지만 월요일부터 새로운 앵커가 이 자리에서 진행합니다. 사사건건 계속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십시오.